록사는 파리 경찰의 경감이었다. 그녀는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강력계에서 배제되었고 뱅크라는 부서의 한직으로 발령이 났다. 뱅크는 미해결 사건 전담국으로서 해결되지 않은 미스테리하고 불가사의한 사건들만 모아서 수사하는 부서였다. 부서원은 없었고 록산 혼자였다. 뱅크 부서의 전임자는 마르크 바타유라는 은퇴를 앞둔 경찰이었고 그는 40대 때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마를 검거했던 유능한 경찰이었다. 하지만 나이도 들었고 한때는 폐암에 걸렸으나 항암 치료를 통해 이겨냈고 뱅크 부서를 맡아 수사하고 있는 중이었다. 하지만 어제 마르크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입었고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다. 록사는 새로 발령받은 뱅크 사무실에 왔으나 그곳은 교회의 종탑을 사무실로 쓰고 있었고 그곳에는 고양이 한 마리와 발랑틴이라는 박사학위 준비생인 여학생이 있었다. 록사는 발랑틴을 내보내려고 했으나 발랑틴은 마르크 바타유 소장이 자신이 여기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또 수사에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협조해 준다고 하여서 그녀를 계속 머물게 한다. 록사는 마르크의 사무실에 부재 중 전화 녹음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본다. 거기에는 경찰청 간호국에서 온 메시지였는데 어제 생강에서 이름 모를 여인이 알몸으로 하천경찰대에 구조되었다고 했고 신원 확인차 마르크 바타유에게 연락 온 것이었다. 록사는 경찰청 간호국으로 갔고 거기서 CCTV에 녹화된 그 이름 모를 여인을 보았다. 금발의 백인이었고 얼굴은 초췌한 상태였다. 그녀는 실성한 듯한 상태였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발목에는 담쟁이 덩굴로 만든 왕관과 짐승의 가죽털이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손목에는 시계와 팔찌를 차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그녀는 파리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이송되던 중구급차에서 탈출을 했다고 했다. 평소에는 환자 이송을 위해 2명이 한조가 되어 근무했으나 그날은 인력 부족으로 1명이 혼자서 그녀를 이송했고 그 와중에 그녀는 구급차의 문을 열고 탈출을 해버렸다고 했다. 다행히 간호국에서는 그녀의 머리카락 샘플과 소변 샘플을 확보해 놓았고 록사는 그것을 동료였던 경찰에게 의뢰하여 유전자 감식을 맡긴다. 유전자 감식 결과는 다소 황당하게도 2년 전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은 독일계 피아니스트 밀레나 베르그만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록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밀레나 베르그만을 조사했고 한 잡지사의 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소설가 라파엘 바타유와 애인 사이였다. 록사는 라파엘 바타유와 마르크 바타유를 조사했고 그들은 부자 사이였다. 그리고 라파엘은 멀지 않은 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록사는 그 집을 찾아간다. 라파엘의 집은 몇 주째 비워져 있었고 청소를 하러 온 가정부밖에 없었다. 가정부는 그가 소설을 쓸 때면 오랫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고 멀리 외국으로 갔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책상 서랍 속에는 여권과 휴대폰 지갑 등이 있었고 록사는 라파엘의 출판사로 찾아가 라파엘의 행방을 물었다. 그들은 모른다고 했으나 재차 거듭된 요구에 라파엘은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라파엘을 찾아 정신병원으로 간 록사는 밀레나 베르그만과 연인 사이였냐고 물었고 지금 생강에서 알몸으로 발견된 여자의 유전자 감식 결과 밀레나 베르그만과 일치한다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라파엘은 화를 내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소리친다. 록사는 아버지인 마르크 바타유가 지금 심각한 부상 상태라고 말해주었고 라파엘은 즉시 퇴원하여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 한편 록사는 생강의 이름 모를 여인을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다가 놓친 그 경비원을 탐문했고 그 경비원이 그녀의 손목시계를 훔쳐서 중고거래상에게 팔아버린 것을 알아낸다. 그리고 록사는 그 시계를 중고거래상을 뒤져서 찾아낸다. 록사는 라파엘에게 그 시계를 보여준다. 라파엘은 자신이 밀레나에게 선물해준 고가의 시계라고 말한다. 하지만 2년 전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진 밀레나에게서 어떻게 그 시계가 생강의 이름 모를 여인에게서 발견되었는지는 미지수였다. 라파엘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있었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저녁에 밀레나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고 자신은 집의 통유리로 된 거실에 있었는데 거실 밖에서 밀레나가 통유리를 두들기며 열어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마침 집이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문이 열리지 않았고 통유리를 통해 밀레나 뒤에서 어떤 검은 물체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 물체는 염소의 머리를 한 괴수였고 머리에는 2개의 뿔이 달려 있었고
온몸은 짐승의 털로 덮여 있었다. 그 괴수는 밀레나의 뒤를 따라오다가 그녀를 때렸고 실신한 그녀를 둘러매고 사라져버렸다. 라파엘은 록산에게 전화를 해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록산이 도착하자 경찰의 폴리스라인이 둘러쳐진 채 경찰들이 수사 중이었다. CCTV 확인 결과 밀레나를 때려 실신시킨 후 둘러매고 간 그 괴수는 아우디 벤의 트렁크에 그녀를 싣고 도주했는데 고속도로 순찰대가 그 벤을 추적 중이었고 라파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밀레나였고 자신이 지금 차의 트렁크에 갇혀 있다고 도와달라고 운전하였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곧 아우디 벤을 검거했고 그 괴수를 잡았으나 그것은 사람이 염소의 탈과 가죽을 둘러입은 것이었고 차를 뒤져보았으나 밀레나는 없었다. 그 남자를 신문한 결과 그 남자는 아미아스라는 남자였고 연극 배우였다. 그 남자의 지문을 대조해 본 결과 몇 년 전에 일어난 엽기적인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했다. 그리고 그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밀레나의 지문 또한 있었다. 한편 라파엘이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떤 벤츠 차량이 그에게 돌진했다. 다행히 라파엘은 피해서 다치지 않았으나 유모차를 끌고 가던 여자가 그 차에 치여 사망했고 아이는 무사했다. 벤츠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일본계 미국인인 바이올리니스트였고 밀레나와 합동 공연을 자주 했던 파트너였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라파엘과 밀레나의 연문 기사를 읽었고 라파엘에게 화가 나서 그런 범행을 질렀다고 했다. 하지만 라파엘은 피해를 입지 않았고 애꿎은 아이의 엄마만 사망한 것이었다.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라파엘은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벌어진 일들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는 몰랐고 그것을 후회했다. 라파엘은 아버지인 마르크 바타유를 존경하고 사랑했다. 어머니는 유명한 발레리나였고 라파엘은 어릴 때 숨진 여동생 베라가 있었다. 베라가 4살 때 그리고 라파엘이 10살 때 라파엘은 어머니가 가족의 치과 주치의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다. 라파엘은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고 어머니와 내연남을 떼어낼 궁리를 한다. 라파엘은 치과 주치의에게 어머니와의 내연관계를 알고 있고 당장 멈추지 않으면 실토하겠다는 편지를 보낸다. 치과 주치의는 그 편지를 읽고 어머니와 만나자고 했고 어느 날 어머니는 그 치과의를 만나러 간다. 마침 여동생 베라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는데 어머니는 베라를 승용차 뒤에 태웠다는 것을 깜빡 잊고 차를 세운 채 무더운 여름날 치과 주치의를 만나러 간다. 나중에 베라를 차에 놓고 내렸다는 것을 깨닫고 차로 돌아오지만 뜨거운 차 안에서 베라는 숨진 상태였다. 그로 인해 라파엘 및 가족들은 충격을 겪는다. 라파엘은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고 살았고 아버지인 마르크 바타유는 나중에 폐암을 앓는다. 하지만 라파엘은 아버지에게 항암 치료를 권하지만 마르크는 생을 포기한 채 항암 치료를 거부한다. 라파엘은 아버지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주려 했지만 아버지는 라파엘이 빨리 결혼하여 이세를 보여주길 원했다. 하지만 라파엘은 여자친구가 없었다. 그래서 라파엘은 가상의 여자친구를 만들었고 아버지에게 얘기해 주었고 그녀는 밀레나라는 독일계 피아니스트였다. 처음에 시작된 그 거짓말이 점점 부풀려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라파엘은 소설가였기 때문에 밀레나에 대해 검색해 얻은 정보를 부풀려서 그럴듯하게 아버지를 속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밀레나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다. 라파엘은 영화 캐스팅 디렉터에게 의뢰하여 밀레나를 대신할 배우를 섭외했다. 그녀는 갸랑스라는 무명의 배우였는데 굉장한 실력파 배우였고 세상에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았다. 금발의 백인이었고 어느 날 갸랑스는 분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밀레나와 너무 똑같아서 구분이 안 갈 정도였다. 그리고 그녀는 밀레나의 독일식 억양이나 말투를 완벽히 따라했다. 갸랑스는 마르크 바타유와 라파엘과 함께 만나면서 마르크에게 삶의 희망의 의지를 주었고 항암 치료를 거부했던 마르크는 열심히 치료를 받으며 병을 치유해 나갔다. 마르크는 라파엘에게 이세를 빨리 안겨주길 원했으나 라파엘과 갸랑스는 계약 관계였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었고 또 아무래도 밀레나를 연기하던 갸랑스는 허점이 없을 수는 없었고 거짓이 발각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마침 실제 밀레나 베르그만은 비행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이로써 갸랑스와 라파엘의 계약 관계는 끝나게 되었고 갸랑스는 종적을 감추었다. 밀레나가 차고 있었던 손목시계도 사실 갸랑스에게 주었던 시계였고 밀레나의 머리카락 샘플 또한 유명인의 채모를 수집하는
희귀 상점에서 구입한 것들이었다. 이 모든 것이 소설가 라파엘이 아버지 마르크 바타유를 위해 했던 사소한 거짓말 때문이었던 것이다. 한편 갸랑스는 아미아스라는 남자와 연극단에서 활동할 때부터 연인 사이였다. 그들은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술을 숭배하고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성을 추구하였고 집단 관계에 빠진 집단이었다. 그들은 디오니소스 신에게 재물을 바치기 위해 살인도 저질렀는데 최근에 몇 년 새 일어난 잔인한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일으킨 주범이기도 했다. 갸랑스와 아미아스의 지문은 엽기적인 살인사건의 현장에서도 발견되었고 곧 그들은 다음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 라파엘이 곧 다음 희생자였고 갸랑스가 라파엘의 집에서 아미아스의 습격을 받아 납치된 것도 다 라파엘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파엘은 집에서 있다가 크리스마스 날 산타크로스 복장을 한 택배원에게서 쪽지를 받았고 그 내용은 갸랑스 집안에서 소유하고 있던 무인도로 라파엘을 초대하는 내용이었다. 라파엘은 그 쪽지에 적힌 곳으로 갔고 그곳에는 갸랑스의 무인도로 라파엘을 실어나를 배가 대기하고 있었다. 라파엘은 그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갔고 그 섬에는 갸랑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아우디 밴을 몰던 아미아스는 록산과 함께한 경찰에 체포되었고 신문을 받는 중이었다. 아우디 밴에는 노트북이 있었고 취조실에서 그 노트북을 열었으나 비밀번호가 잠겨 있었다. 아미아스를 신문 끝에 그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풀자 곧 웹캠 화면이 나왔고 10명의 말의 머리를 한 가면에 쓴 사람들이 화면에 나왔다. 그 취조실의 컴퓨터는 카메라를 통해 그 10명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고 나중에는 갸랑스의 섬에 있는 갸랑스와 라파엘의 모습도 화면에 나왔다. 갸랑스의 섬에는 드론이 여러 대 있었고 그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고 있었다. 갸랑스는 마지막 희생양이 라파엘 당신이라고 하며 총을 겨눈다. 첫 발은 라파엘을 스치고 갔고 그들은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갸랑스는 곧 이어 라파엘의 가슴에 총을 쏘았고 라파엘은 숨지고 만다.